요새 이제 웬만한 그 뉴스를 이렇게 살짝만 봐도 MZ 세대라는 말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제 미디어를 장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이 MZ 세대라는 거는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를 합친 이제 신조어인데요. 보통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2030을 일컫습니다. 특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 MZ 세대에 대한 얘기들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세대가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고 또 부동층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20대의 41%가 여전히 자신을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이런 이제 입장이고, 이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한 부동층이 3배 가까이 높은 것이기도 하죠. 근데 이 MZ로 규정되는 청년 세대는 여러분들도 다 겪고 계시겠지만 정말 팍팍한 삶과 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고통을 받고 있는 세대죠.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청년 실업, 빈곤, 주거난 등 청년층의 열악한 처지가 굉장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하게 살 세대다 하는 말들이 많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냥 걱정이 아니라 실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현재 경제 활동을 하는 20대 청년 가운데 70%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도 낮아졌다는 통계가 있죠. 이 청년 실업은 매우 심각해서 이 학업을 마친 청년 중에 그 적어도 150만 명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청년들은 취직을 해도 열악한 일자리에 흘러 들어가기가 쉽고, 그래서 청년층의 73%가 첫 일자리에서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죠. 그리고 이 청년층의 그 부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래서 청년들이 제대로 돈을 벌기도 전에 이미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은 채 졸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고,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매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청년들은 이미 20대, 30대에 1인당 평균 7천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하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난 2년 사이에 청년층의 삶이 정말 크게 악화를 했는데요. 그래서 실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인관계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늘고, 특히 이렇게 청년층이 타격이 심한 이유는 이 청년층이 또 많이 유입돼 있던 서비스직이 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이제 직격으로 받은 직종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이 코로나19 기간에 신규 채용을 취소하거나 줄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런 게 또 이제 청년층의 그 이제 취직난을 더 가중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그 청년들은 막 그 새 세대의 우리 그 경제를 막 이끌어갈 그런 뭔가 희망차고 밝은 그런 이미지로 그려지던 것에서 오늘날에는 굉장히 이제 암울하고 우울하고 이제 힘이 없고 오히려 뭔가 달관에 있고 뭔가 굉장히 힘든 세대인 것을 거의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오늘날 청년들은 과거 기성세대가 이 청년이었을 때보다 더 힘든 조건 속에 놓여 있죠. 그래서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이 청년들의 이런 처지에 주목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졌고, 2007년에는 88만 원 세대라는 그 책이 또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처럼 그 세대 간의 그 특성이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나 임금, 복지를 두고 MZ 세대와 그리고 기성 세대 간의 갈등이 커졌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오늘날 청년들의 열악한 처지와 고통이 기성세대 때문이다 하고 이제 보죠. 이런 주장은 세대론이라는 용어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소개한 88만 호 세대라는 책이 세대론의 선두주자 같은 책이었는데요. 이 책은 기성세대가 청년 세대를 착취한다 하는 그 세대 착취도 내세워서 상당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죠. 근데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86 세대 유감, 불평등의 세대, 뭐 이런 책들도 이제는 계급과 세대가 완전히 일치한다라든지 386 세대의 가해자성을 386 세대들이 인식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 청년들의 고통이 기성세대의 책임이 있다 하는 주장을 피고 있죠.
보통은 이런 기성세대가 좋은 일자리나 혜택을 독차지하고 있어서 청년들에게 기회가 없어졌다는 식으로 주장을 많이 합니다. 뭐 흔히 연차에 따라서 오르는 연공급제가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런 연공급제 때문에 청년들은 취직을 해도 낮은 임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든지 뭐 아니면 연공급제 때문에 오히려 청년층은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없다라든지 기성세대가 정규직의 그런 안정적 일자리들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청년들은 그 외곽의 비정규직 일자리, 저질 일자리만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실업에 내몰린다든지 이런 주장들이 뒤따르죠. 하지만 이 오늘날 이 MZ세대가 겪는 열악한 조건, 이것은 평범한 기성세대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 위기와 그 위기 속에서 이윤율 회복을 위해서 권력자들이 취한 조처들 때문에 청년들이 오늘날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데요. 2008년 그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이 기업주들과 권력자들이 취한 조처들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미쳤습니다. 이 기업주들은 이 위기에 대응해서 신규 인력을 뽑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기존 인력을 더 탄력적으로 쥐어짜는 방식으로 이 위기에 대응을 했죠. 그래서 신규 인력은 굉장히 적은데 취직하고 있는 인력은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높은 강도로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또한 각국 정부는 기업 살리기에는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죠.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 거의 오바마가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를 했다 하는 식으로 어마어마한 재정 지출을 했는데 반면에 복지는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그 방식은 특히나 청년층에게 더 취약할 수밖에 없죠. 청년층은 제대로 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얻기 전에 복지나 이런 지원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게 많이 삭감이 되니까 오히려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위기 이전인 2007년에는 전 세계 청년 실업자가 6,900만 명 정도였는데 2009년이 되면 이게 7,500만 명으로 폭 뛰게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도 사실 역동적으로 성장했던 그 자본주의 어떤 시기가 있었죠. 그러나 이 97년도와 2008년에 큰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지금은 저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970년대와 80년대에 한국 경제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던 그 시기에는 노동력을 마구 막 빨아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경제도 막 팽창을 했지만 이제는 경제의 활력이 줄어들고 일자리 창출도 막 더뎌지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실증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기업가들의 그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경총이나 아니면 정부가 내는 고용노동부 조사 자료만 보더라도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청년층 신규 채용이 지난 10년간 감소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력직 채용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죠. 그래서 청년들이 신규로 입사를 하고 싶어도 경력을 쌓고 오세요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신규인데 어떻게 경력을 쌓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이러니하게 들리겠지만 이런 그 지속적인 고용 감소는 또 자본주의에서 생산성이 계속 증가한 것의 그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취업 유발 개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그 10억 원 재화를 생산할 때 유발되는 취업자의 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2000년에는 평균 26명에서 2019년에는 10명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즉 같은 재화를 만드는데 필요한 인원 자체가 지난 10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생산성은 늘었는데 그만큼 기업주들이 고용하는 인원 자체는 더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에서 기업주들은 그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생산 설비, 그러니까 즉 기계나 첨단 기술 중에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노동 절약적 기술을 많이 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대 간의 일자리 경쟁이 일어난다 하는 주장을 실증적으로 조사한 보고서들을 봐도 다들 이 세대의 문제가 일자리 문제에서 핵심이라기보다는 경제 성장률이나 노동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 총량에서 더 큰 변수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OECD 15개국의 그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연구한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여기서 이제 인용을 하면은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1990년에서 2010년 동안 청년층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중고령층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노동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가 청년층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하죠. 그리고 이 보고서는 또한 오히려 중고령층의 고용률이 높은 일자리일수록 청년층 고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층 고용과 중고령층의 그 일자리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 평범한 기성세대가 아니라 사실 자본주의의 주기적 경제 위기 그리고 그것이 낳는 실업 확대가 이 오늘날 청년들의 고통의 배경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와 기업주들의 정책들, 각종 복지 삭감과 인력 감축 이런 게 또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타격으로 전가가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2008년 이후 그 이명박 박근혜 이 우파 정부는 일자리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서 사실 청년들의 눈높이만 높다고 비난을 해왔죠. 그리고 이들은 이윤율 회복을 위해서 부자 감세, 규제 완화, 복지 삭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청년층의 조건을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빈부 격차만 늘렸을 뿐이죠. 이 평범한 기성세대 노동자들은 이런 경제 위기와 규제 완화, 복지 삭감 등 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또 다른 희생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97년 그 경제 위기 이후에 많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가 됐고 이후에 경제가 회복됐음에도 이들 중에 적잖은 수는 정규직 일자리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수가 비정규직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2008년 경제 위기 때도 여러 작업장에서 구조조정과 희망퇴직들이 있었고 기성세대 노동자들도 사실 일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2009년에 쌍용차에서 있었던 이 대량 해고 사태가 이제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층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사실 중고령층의 일자리도 굉장히 큰 타격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0대, 50대 장년층의 비자발적 퇴직자, 이 비자발적 퇴직자는 뭐 정리해고라든지 명예퇴직이라든지 뭐 직장이 아예 그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일자리를 잃게 된 경우를 포함한 건데요. 이게 49만 명에 육박해서 사실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간 일자리가 서로 경쟁하는가에 대한 또 다른 연구 보고서는 이렇게 이제 그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인용을 하겠습니다.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과 40대 이상 직장 근로자들의 계속된 명예퇴직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이나 구직난 문제가 완화됐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이제 지적을 했죠. 오히려 기성세대의 대다수는 이 자식 세대가 자기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이제 나은 삶을 살기 바라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던 자본주의의 또 다른 희생자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식들이 어느 정도 직장에도 들어가가지고 자립을 해야 되는데 이 청년 실업 문제나 이런 게 너무 심각하니까 다시 이 장년 세대가 자식의 이 캥거루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한편 윤석열이나 홍준표 같은 이 보수 우파들은 기성세대 노동자들이 기득권을 누리기 때문에 청년들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제 호도를 하면서 기성세대 노동자들의 보호를 깨야 한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보호를 깨고 일자리를 더 유연화시키고 정규직을 이제 더 많이 경쟁 같은 거 더 도입하고 그래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사실 이런 주장은 단지 보수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도 이 정권 내내 과도한 정규직 보호가 문제다 하면서 노동 유연화 같은 것들을 추진하려고 해왔었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정규직 일자리, 기성세대들이 그 취직해 있는 그런 일자리를 더 불안정하게, 더 유연하게 한다고 해서 청년층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노동 유연화로 만들어진 열악한 일자리들에 청년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제대로 뭔가 노동법 같은데 보호도 못 받으면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또한 이 노동유연화는 기존에 존재하던 좋은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들이 사실 취직하고 싶은 일자리는 더 안정적이고 더 이제 정년이나 뭐 아니면 임금 같은 것도 좀 더 보장되는 일자리일 텐데 그 일자리가 더 줄어들고 오히려 청년층의 일자리 경쟁이 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청년층이 많이 유입된 그 일자리가 사실 배달 플랫폼 같은 일자리인데요. 사실 이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노동자로서 인정도 받지 못하는 노동유연화의 최선두에 있는 그런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결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라고도 볼 수가 없고 이런 게 늘어나는 게 또 전혀 대안이라고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한편 이런 노동유연화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이 청년 실업과 빈곤 문제를 세대 탓으로 보면서 어쨌든 기성세대의 양보를 대안으로 여기는 주장들이 꽤 진보 진영 내에서도 꽤 있습니다. 이 가령 이재명도 기성세대 때문에 기회의 총량이 줄었다 하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청년 남녀가 기성세대와 싸워야 한다 하고 최근에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기성세대가 청년 세대에게 양보를 해야 한다 하는 압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정의당이 그간 주장해왔던 사회연대 전략, 이것도 정규직 혹은 기성세대의 좀 더 안정된 노동자들이 자신의 조건이나 임금 같은 걸 양보를 해서 비정규직이나 청년들의 조건을 개선하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제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보로는 어쨌든 이런 걸 가지고 청년들의 조건을 개선해야 된다 하는 좀 좋은 취지로 출발했을지 몰라도 실제 효과를 그렇게 거두기에는 어렵고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이 기성세대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복지를 양보한다고 그것이 청년들에게 가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런 양보는 1차적으로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이나 비정규직 일자리를 위해서 정부와 기업주들이 그 양보받은 돈을 쓰리라는 보장은 일단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일자리 확대 혹은 이제 조건 개선에 그 정부와 기업주들이 진정한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만 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도 일부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사측에 좀 더 인력을 늘려라, 신규 채용을 많이 해라 하면서 어, 임금 인상을 포기하겠다는 제안을 종종 해왔는데요. 근데 이런 타협은 오히려 충분한 청년 채용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세대 간 갈등만 나았을 뿐입니다. 또한 연공급제가 문제다 하면서 비판을 해왔던 것도 청년층의 임금을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정부와 사측이 이것을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의 한 근거로 삼음으로써 오히려 전반적으로 임금이 그 하향 평준화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양보로는 그 좋은 의도가 있을진 몰라도 오히려 기성세대와 청년 사이의 갈등만을 낳기가 쉽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한편 이 세대론의 문제는 사실 그 세대 간의 이질성을 굉장히 과장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에 이제 동전의 앞뒷면처럼 청년 세대 내의 동질성을 또 굉장히 과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대론이.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그 비슷한 시대를 비슷한 나이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계급에 따라서는 그 처지와 이해관계가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MZ 세대다 하면서 주류 언론들에선 다 이제 퉁쳐지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상이한 그 계급들이 다 섞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20, 30대 하위 20%의 자산이 2천만 원인데 상위 20%는 8억 원이나 됐다는 통계가 있죠. 그리고 이 자산 격차가 사실 코로나 시기 동안 훨씬 더 많이 늘었던 거죠. 그래서 대다수 청년들이 이제 코로나19로 뭐 실업을 한다든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자산이 있는 청년들은 오히려 더 부유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상위 20% 내부에서도
그 격차는 굉장히 더 심해질 겁니다. 위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한 금융정보 업체 조사에 따르면은 주식 금융자산이 200억 원이 넘는 MZ 세대가 161명이다라고 이제 집계를 했는데요. 이 중에 한 명은 조 단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0억 원대 이상을 보유한 MZ 세대가 28명이 있었는데 이 28명 중에서는 17살과 15살 청소년도 포함이 돼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MZ 세대, 네, 의 부모들도 모두 엄청난 부자고 자산가라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죠. 뭐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부모의 재산에 따라서 같은 MZ 세대여도 뭐 대학 진학, 뭐 수능 점수, 교육 성취도 이런 것들이 다 판이하게 차이가 나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부모의 이제 그 사회적 지위와 계급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MZ 세대의 그 처지도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들이 많죠. 이런 부의 불평등, 또 기회의 불평등을 보자면 사실 80년대 이후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의 동질한 세대로 묶을 수 있느냐 하는 정당한 물음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제 부동산 불평등이 또 많은 청년 세대에 박탈감을 주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것도 사실 그 MZ 세대 내에서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대 이하의 주택 구입 건수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대, 네, 티네이저의 그 주택 구입 증가 수가 굉장히 늘었는데, 그러니까 즉 자산 형성에서 부모 찬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여주는 것이죠. 반면에 30대 미만의 그냥 평범한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면은 제가 찾은 조사에 따르면은 평균 95년이 걸린다는 네, 그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환생을 해야지 집을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가 있죠. 네, 30대 미만 평균 저축이 한 1,000만 원 가량인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이 넘기 때문에 사실 부모의 그런 도움 없이는 내 집 마련은 거의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청년들이 부모 찬스도 없는 청년들이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빠지는 거는 어찌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있는 당연한 그런 이제 세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MZ 세대는 결코 단일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 세대의 부와 지위에 따라서 불평등이 세습이 되고 이런 세습은 사실 계급 사회에 아로 새겨져 있는 그런 이제 특징입니다. 이처럼 청년들이 겪는 이런 불평등은 이 사회에서 기성세대가 겪고 있는 불평등의 일부로서 봐야 합니다. 이 자본주의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급이 공고화되죠. 그래서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지배계급과 부와 지위를 독점하는 이 부유층들이 온갖 방식으로 자신들의 유리한 위치를 자녀 세대에게 세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계급이 공고화되고 점점 더 이제 격차들이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즉 세대 간의 근본적 분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급 불평등이 핵심인 것이고 평범한 기성세대 노동자들과 MZ세대 사이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좀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네, 이처럼 그 진정한 분단선을 계급에 놓고 봐야 사실 청년 문제를 낳은 자들을 정확히 겨냥할 수 있고 또 이에 맞선 그 광범한 그 연대와 투쟁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세대라는 개념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강렬한 어떤 사회적인 경험, 정치적 경험을 함께한 그 집단을 하나의 세대로 규정하는 것은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그 80년대를 살았던 그 대학생들이 독재 정권과 광주 항쟁을 겪으면서 급진화를 하고 이들이 소위 광주 세대가 된 그런 이제 것 혹은 이제 386 세대라고 이제 묶을 수 있는 것은 유용한 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언제나 그런 한 세대 내에서도 불균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서도 정치적 분화가 점점 발전을 한다는 것이죠. 소위 386 세대 안에는 뭐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도 있지만
삼성 이재용이나 현대차 정의선도 나이대로 따지면은 386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네. 카카오 김범수라든지, 네. 넥슨 김정주 이런 사람들도 네. 같은 나이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386의 다수를 차지하는 평범한 노동자들도 있죠. 이 또한 한 세대가 형성돼도 시간이 지나면서 분화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류 언론들은 막 386 권력 이런 걸 부르짖지만 사실 대다수 386은 그런 권력이 없죠. 그 중에 소수만이 민주당에 들어가서 그 민주당에서 집권 세력이 되고 또 이제 사회의 주류가 돼가지고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즉 이런 주류 언론의 세대로는 사실 이런 권력층의 소수의 386과 대다수 그 노동계급 서민층 386이 이제는 분화됐다는 것을 무시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결론을 내리자면은 이 기성세대와 MZ세대가 분명히 경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극복 못할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계급을 중심으로 우리가 단결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이 평범한 청년들이 겪는 문제들이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은 또 자본주의의 우선순위에 도전해서 싸워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사실 단지 청년 세대만이 아니라 그 자본주의 체제에 같이 고통받고 있는 기성세대와 함께 단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 그 권력자들에 맞서서 우리는 세대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 그 세대 통합은 계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어, 토론을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네, 마지막 분이 또 네, 공감 가는 발언 해주셔가지고 잘 들었고 채팅창에 올라온 의견들도 재밌게 잘 봤고요. 한 분이 그 앞서서 5, 60대 교사들이 그 일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임용 경쟁률이 너무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가 뭐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 비판을 해주셨는데 임용 경쟁률이 요새 정말 장난이 아니죠. 네, 예전에는 어느 정도 사범대 나오고 뭐 이러면은 임용을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요새는 정말 그 다 나와도 몇 년 동안 그 시험을 봐야지만 겨우겨우 합격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교사들의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사들이 자기 수업도 하면서 반휴 같으면 또 담임도 하면서 게다가 방과 후에 그 여러 방과 후 활동 같은 것도 지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그 높은 노동 강도를 막 호소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고 그러는데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정부가 취해왔던 태도는 임용을 더 늘리지 않고, 그러니까 정규직 교사를 늘리지 않고 비정규 교원을 엄청나게 늘려온 거죠. 그래서 정규직 교사 인원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 있는데, 어, 저기 뭐냐, 비정규 그 선생님들이 되게 늘고, 그래서 요새는 뭐 사실상 정규직 교원보다 비정규직 그 선생님들이 학교에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어, 이제 보이는데 그리고 그 비정규직 그 선생님들이 담임도 맡고 사실상 정규직 교사들이 하는 모든 일을 거의 똑같이 이제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다 재계약 맺고 굉장히 그 열악한 처지에 있는 그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정규직 교사들이 그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정부의 노동력 그 정책의 문제인 것이죠. 이 문제도. 근데 사실상 여기에서 정부는 자기 책임을 싹 회피를 하면서 사실 이 비정규직 그 교사들과 그 뭐냐 이 비정규직 교사들을 정규직화하면은 임용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식으로 그 이간질을 부추기고 그래서 비정규 교사의 그 정규직화에 대해서 또 이제 청년들이 그 교사 지망하는 청년들이 또 막 반발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사실 이 비정규 교사들의 정규직화 이런 게 오히려 많이 되는 게 임용 TO가 늘어나는 것과도 연관돼 있는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서 좀 단결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여러 공정성 논리 혹은 이거 반대하는 논리 주장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설득하고 주장할 좀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네, 세습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수성가하는 자본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판하냐 이런 이제 재미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두 분 정도가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 거에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일단 첫째로는 자본주의 초창기 때는 자수성가가 좀 가능한 사회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도 보면은 초창기에 이제 역동적으로 막 성장을 할 때는 정말 개천에서 용나는 게 가능한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기회를 딱 잘 잡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런 계층 상승이 좀 가능한 시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기가 지나면은 사실상 자수성가라는 게 정말 극도의 희귀한 상황이 되고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는 게 사실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그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쵸. 그래서 이제 세습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다시 공정한 경쟁선을 매번 만들어준다면 능력껏 경쟁해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이제 가정을 하는 것인데요. 네, 몇몇 분들이 잘 지적을 해주셨듯이 이게 첫 번째 경쟁을 했을 때 얘는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경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승자와 패자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승자가 모든 걸 다 가지는 그 방식이기 때문에 그 승자는 사실상 자기가 다 가지게 된 것을 세습하게 되는 거거든요. 경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본주의가 경쟁 체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그래서 사실상 자본주의를 그대로 둔 채로 뭔가 자유롭게 경쟁해서 능력껏 그 뭔가 재능을 발휘한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자본주의에서 이룰 수 없는 이상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게 아주 처음 가정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한 차례 경쟁만 하더라도 승자와 패자가 생기고 그 승자는 사실상 더 유리한 경쟁선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고 패자들은 더 불리한 경쟁선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그것 자체가 사실 점점점 공고화되면서 계급이 굳어지고 세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한 그거 플러스 이제 자본주의에서 그 경제가 점점 성장이 둔화되고 위기에 빠지고 이러면서 사실 자수성가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수성가를 좀 미화하는 어떤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이런 게 현실에서는 거의 가능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경쟁 같은 거를 미화하고 좀 정당화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되기가 쉬운 것이고 그게 평범한 청년들한테 결코 좋지는 않다는 것이죠. 네, 평범한 청년들은 경쟁을 더 빡세게 하고 그 경쟁을 더 막 많이 하는 것으로 조건을 개선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다 주어져 있는 집안 배경이라든지 뭐 교육 기회라든지 그런 것 속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앞서 있는 그 더 나은 집안의 사람들을 제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수성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게 낫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MZ 세대가 노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네. 일단은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죠. 뭐 민주노총이 막 문제다 이럴 수 있는데 그냥 객관적 현실을 놓고 보면은 어쨌든 노조라는 것은 자기 조건을 방어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가장 기초적인 그 조직이거든요. 자신의 경제적 조건을 방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직인데 노동계급인 사람이 그런 조직을 자주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좋은 일이죠. 네. 당연히 이데올로기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고 뭐 어떤 방향성이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도 그거는 네, 토론과 또 투쟁 속에서 입증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뭔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더 이제 계급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 것이지 노조를 만든 것 자체는 네,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노조를 만들고 싶은데 자기 작업장에서 그런 조건이 여의치 않아서 만들지 못한다는 그 의견들이 훨씬 많아요. 그 여론조사 같은 거를 해보면은. 그래서 내 작업장에서도 노조가 있으면 만들고 싶다, 뭐 만들 수 있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 네, 사실 그런 게 있는 것과 없는 게 또 사용자들과 대할 때 되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사실 노조가 없는 작업장에서는 정말 그 개인이 사용자와 응대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정말 취약한 처지고, 근데 그런 기초적인 조직 하나라도 있으면은 좀 더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노조를 만든 건 이제 좋은 일이죠. 문제는 노조가 만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노조로 조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임금이 오르고 무조건 고용을 방어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노조가 투쟁하고 싸우고 그 속에서 사용자들에게 양보를 얻어내는 그 싸움을 해야지 그런 노조가 또 힘을 발휘하면서 또 조건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각에서는 약간 노조만 만들면은 만능이라는 식으로 보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진보 일각이 이제 세대론의 귀를 왜 기울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분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투쟁 무용론이 깔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투쟁해봤자 뭐 사용자들한테 양보 얻어낼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끼리 좀 재분배를 잘하자. 이게 기본인데, 또 한편에서는 약간 기존 노조가 그간 투쟁했지만 청년들의 처지가 나아졌냐? 하는 물음도 저는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좀 공정하게 봐야 될 면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기존 노조가 자기 쟁점으로 투쟁을 하잖아요, 보통. 네, 그러니까 임금 인상, 뭐 해고 반대, 뭐 고용 유지 이런 걸 자기 요구를 걸고 투쟁을 하더라도 그게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노조 투쟁이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데, 동시에 또 그 노조를 주도하는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협소한 부문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노동조합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로 보자면은 사실 노동계급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굉장히 부문적인 관점으로 자기 작업장, 노동조합의 그 자기 작업장에 딱 관점만 놓고 봐서 정당화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조로 조직돼 있지 않는 뭔가 미조직 청년들 뭐 이런 사람들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지 노동조합이 자기 조건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회연대 전략 같은 걸 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좀 나눠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있었지만 사실 사회연대 전략은 현실적으로 이게 성공적으로 된 바가 거의 없고,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정규직 좀 더 나은 조건의 노동자들의 그 노동자들이 양보하는 것 이상으로는 뭔가 청년들의 조건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굉장히 노동조합의 그 협소한 관점으로 보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이제는 정치 전략이 중요해 하면서 이 사회연대 전략으로 딱 가더라도 이것이 또 대안이 아니었다는 점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대안은 한 분이 잘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 사용자들과 그 권력자들에 맞서서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임금, 더 많은 일자리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아래로부터 투쟁을 하는 것이죠. 사회연대 전략은 이런 투쟁을 회피하기 때문에 문제인 건데, 오히려 투쟁을 하고 그 속에서 청년들과 이 조직된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이 단결이라는 것은 전혀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맨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만 보더라도 굉장히 각양각색의 입장이 있고 반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서 진정한 단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부문을 뛰어넘은 관점을 가진,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이 자본주의에 있다고 분명하게 지적하는 그런 혁명 조직의 그런 사람들의 주도적인 그런 활동 같은 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한 분이 이제 기후 위기 문제를 얘기해 주신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기후 문제가 자본주의와 연결돼 있다는 점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나 이것이 계급 문제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부자들은 기후 문제에서 훨씬 더 안온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노동자 서민들은 뭐 에어컨 하나 없어 봐요. 그러면은 지금 다 죽고 거의, 네, 그다음에 전기세 인상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타격받고,
이러는데 분명히 이 기후 문제가 청년층에게 더 뭐랄까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건 사실이지만 왜냐하면 살 날이 더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나 노인들 그다음에 기성세대들에게도 그 서민들에게 굉장히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맞서서도 우리가 계급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네, 그런 것을 바로 이런 청년과 기성세대가 통합적으로 네, 단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래서 혁명 조직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